수백억 원대 자산을 가진 한 성공한 사업가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섰을 때 그는 거실 바닥에 고용된 가사 도우미가 자신의 6살 쌍둥이 아들들과 함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행동을 본 순간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 벽에 기대어 서야만 했습니다. 그는 지난 2년이라는 시간과 수천만 원의 돈을 쏟아부으며 아이들 마음속에 부서진 무언가를 고치려 애써왔습니다. 유명한 심리치료사들도 해내지 못했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도 실패했습니다. 새롭게 옮긴 값비싼 사립 유치원도 소용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 그저 바닥을 청소하고 밥을 짓기 위해 고용한 이 여성은 단 돈 1원도 더 요구하지 않고 불과 3개월 만에 그 일을 해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그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그날 이 남자가 자신의 거실에서 발견한 것이 그의 가족, 그의 커리어, 그리고 그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사실을 믿으셔도 좋습니다. 그 전에 잠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 당신의 삶에 가장 깊은 자국을 남긴다고 믿으신다면 지금 당장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이야기가 끝난 후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머물 이야기를 전해드리니까요.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누군가로 인해 삶이 완전히 변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강민준 대표는 목요일 오후 4시 47분, 평소보다 이 시간이나 일찍 서울 한남동 자택 진입로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강남의 사무실을 빠져나왔고 강변북로를 달리는 중간쯤에서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그가 서둘러 집으로 온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소파에 앉아 눈을 감고 내일 아침이 밝을 때까지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 하지만 그가 현관문을 여는 순간 그 계획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거실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텔레비전 소리도 아니었고 스마트폰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직접 내는 생생한 소리였습니다. 낮고 단단하며 서두르지 않는 한 여자의 목소리가 그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멜로디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 아래로는 조심스럽고도 신중한 손가락들이 튕겨내는 작은 통기타에 선명한 울림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 곁에서는 집 안의 두 번째 심장박동처럼 부드럽고 규칙적인 봉고북의 리듬이 박자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소리가 나지 않게 서류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복도를 따라 세 걸음 다가가 거실 문턱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어깨를 벽에 기댄 채 거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가 목격한 장면은 그의 가슴 속 무언가를 완전히 먹게 만들었습니다. 3개월 전 집안 청소와 기본적인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고용한 박진아 매니저가 거실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앉아 작은 마이크 스탠드 쪽으로 살짝 몸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통제되어 있었으며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솜씨가 아니라 온전한 애정과 돌봄이 묻어나는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의 왼쪽에는 지훈이가 양반다리를 하고 러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무릎 위에는 작은 빨간색 기타가 놓여 있었고 6살 아이의 얼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깊은 몰입감을 띤 채 작은 손가락으로 줄을 꾹꾹 누르고 있었습니다. 오른쪽에는 지우가 있었습니다. 지우는 두 손을 활짝 편 채 봉고북을 두드리며 단 1초도 진아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리듬을 타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움직이지도 숨을 쉬지도 못한 채 그저 그곳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 가슴을 타고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아들들의 얼굴에서 저런 표정을, 저토록 깊고 진실한 집중력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모든 것이 변하기 전이었습니다.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기 전 아내 서연이 아무리 많은 돈과 철저한 계획으로도 막을 수 없는 방식으로 그들의 곁을 떠나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벌써 2년 전이었습니다. 그 2년 동안 지훈이와 지우는 천천히 세상과 단절되어 갔습니다. 마치 작은 두 개의 문이 한 번에 1cm씩 닫히듯 말입니다. 아이들의 심리 치료사인 김 원장은 이미 경고를 했었습니다. 6개월 전 민준을 상담실로 부른 그녀는 아주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심각한 정서적 위축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엄마의 상실을 건강한 방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집 안에서의 지속적인 정서적 유대감이 필요하며 그저 정해진 일과나 스케줄이 아니라 진심으로 아이들과 현재를 함께 살아가는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일주일에 60시간씩 일하며 만들어내는 물리적 거리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매일 아이들과의 마음의 거리를 벌려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준은 들었고 동의했고 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상담실을 나설 때만 해도 그의 결심은 진심이었습니다. 아주 깊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월요일이 되자 당장 미룰 수 없는 해외 투자자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화요일에는 반드시 그의 결제가 필요한 회사 내 위기가 터졌습니다. 수요일에는 회사의 향후 5년을 결정지을 만한 거대한 계약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일찍 퇴근해서 아이들과 바닥에 앉아 놀아주겠다던, 아무런 방해 없이 온전히 아이들 곁에 있어 주겠다던 그 스스로와의 약속은 다음 주로 미뤄졌고 그 다음 주로 또 다음 달로 계속해서 밀려났습니다. 그러는 사이 아이들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멀어졌고 자신들만의 세계로 깊이 숨어 들어갔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아빠를 온전히 사랑하지만 아빠가 거의 곁에 없는 커다란 집에서 숨만 쉬며 살아가는 두 개의 작은 몸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도에 서서 기타를 잡을 줄 아는지도 몰랐던 아들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지나가 노래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순간 민주는 그동안 자신이 방치했던 거리감의 무게가 한꺼번에 짓누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는 무려 4시간이나 이어졌고 회사를 두 개의 새로운 도로 확장시킬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설 때만 해도 민주는 오늘 하루 1분 1초가 모두 같이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들들로부터 단 1m 떨어진 곳에 서서 자신이 그토록 주지 못했던 것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한 여성이 아이들에게 주고 있는 모습을 보자 그 성취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는 상업적인 이름도 재무제표의 숫자도 회의 안건에 줄글도 붙일 수 없는 무언가로 채워졌습니다. 그것은 아무 불평 없이 조용히 아빠를 기다리는 법을 포기해본 오바를 오바스 이 빚지고 있던 무언가였습니다. 진아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그녀는 선율의 속도를 늦추며 공간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녀가 뒤로 물러서서 기다려주는 하나의 공백이었습니다. 그러자 지훈이가 기타 코드로 그 자리를 채웠고 지우가 북을 두드리며 박자를 채웠습니다. 진아는 아이들이 만들어낸 소리에 자신의 목소리를 맞추며 조화롭게 얽혀 들어갔습니다. 결코 자신이 통제하려 들지 않았고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민준의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스스로 이끌어가도록 내버려 두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 누구도 이 아이들에게 해주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그냥 느껴봐. 진아가 지우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지우의 어깨는 잔뜩 긴장한 채 귀 밑까지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틀려도 괜찮아. 완벽하지 않아도 돼. 그냥 마음으로 느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어떤 차이인지 알겠니?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의 어깨가 이완되면서 봉고 북의 리듬이 달라졌습니다. 훨씬 더 가볍고 단단하며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마치 아이 내면에 굳어있던 무언가가 마침내 풀려난 것 같았습니다. 진아가 활짝 웃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보았을 때 지금 막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꾸밈 없는 미소였습니다. 그때 지훈이가 복도 쪽을 바라보다가 아빠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민주는 아들이 연주를 멈추고 자신을 부르거나 진아에게 아빠가 왔다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그저 작고 짧은 미소를 지어 보인 뒤 다시 기타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작은 미소는 어떤 말보다도 강하게 민준의 가슴을 쳤습니다. 그 미소에는 고요한 만족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만족감은 아빠가 그 자리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존재하는 감정이었습니다. 아이 스스로 쟁취한 것이었죠. 어떤 면에서 그 6살 아이의 솔직함은 어른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말보다도 예리했습니다. 지우는 한참 동안 아빠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만들어내는 리듬에 너무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반쯤 감은 눈, 단단한 손놀림, 부드럽게 흔들리는 작은 몸. 고작 몇 주 전부터 이 일을 시작한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의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민주는 자랑스러움과 함께 아주 특정한 종류의 고통이 뒤섞인 감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당신이 지켜보지 못한 사이 훌쩍 성장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찾아오는 찌르는 듯한 아픔이었습니다. 민주는 소리가 나지 않게 서류 가방을 완전히 벽에 붙여놓았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행동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비로소 온전해진 무언가를 자신이 깨뜨릴 것만 같았습니다. 진아가 잠시 연주를 멈췄습니다. 끝내려는 것이 아니라 조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지훈이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지훈아, 네 번째 박자에서 코드를 잘못 짚었어. 지훈이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맞게 한 줄 알았는데 거의 맞았어. 진아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맞은 것과 정확히 맞은 것은 다르단다. 다시 해볼래? 지훈이는 말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민준이 즉각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특유의 결연한 표정으로 다시 손가락을 줄 위에 올렸습니다. 그것은 민준 자신이 사업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을 때 테이블을 떠나기를 거부하며 짓던 바로 그 고집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아들에게서 그런 생산적인 고집, 거의에 만족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확인한 순간 민주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훈이가 그 부분을 다시 튕겼고 이번에는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지우가 리듬을 잃지 않은 채 승인의 의미로 봉고 북을 크게 한번 내리쳤고 진아가 말했습니다. 바로 그게 내 코드야. 지훈이는 너무 으스대지 않으려 애쓰면서도 내심 뿌듯함을 감추지 못하고 짧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의 연주는 15분 동안 더 이어졌고 민주는 복도에서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모든 선율이 자연스럽게 끝이 났습니다. 진아는 마이크에서 한 걸음 물러나 고요하고 진솔한 표정으로 두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너희 둘 다 오늘 정말 대단했어. 진심으로. 지우가 양팔을 번쩍 들어 올리며 집 안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큰 소리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지훈이는 여전히 가만히 앉아 엄지손가락으로 기타줄을 쓰다듬으며 아무에게도 숨기려 하지 않는 맑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진아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직업적으로 예의를 갖춘 꾸며낸 웃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며 다른 어떤 곳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의 방어벽 없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 소리를 듣고 나서야 민주는 마침내 거실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구두가 나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나자 진아가 즉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두려움은 아니었지만 미세한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앞치마를 매무새하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일찍 오실 줄 몰랐습니다. 민준이 부드럽게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닙니다. 멈추지 마세요. 밖에서 한참 동안 듣고 있었습니다. 진아가 대답하기도 전에 지훈이가 한 손에 기타를 든 채
아빠에게 달려와 말했습니다. 아빠, 나 기타 치는 거 봤어? 민주는 아들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고 아이의 얼굴을 가까이서 들여다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다 봤지. 정말 엄청나게 잘하더라. 그 많은 걸 다 어디서 배운 거야? 지훈이는 망설임 없이 진아를 가리켰습니다. 아빠가 안 계실 때마다 이모님이 매일매일 가르쳐 주셔. 아이는 어린아이 특유의 완벽한 자연스러움으로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어떤 악이나 의도 없이 그저 질문에 답한 것이었죠. 하지만 민주는 그 말이 가슴 아주 깊은 곳을 찌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빠가 안 계실 때마다라는 그 차분한 말이 어른이 세상의 모든 단어를 정교하게 조합해 만든 그 어떤 비난보다도 훨씬 더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우는 마침내 아빠를 발견하고는 차갑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마음을 열지도 않은 표정으로 그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가가기 전에 상황을 먼저 가늠하는 법을 배워버린 아이의 눈빛이었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몸을 숙여 봉고북을 바라본 뒤 진심 어린 호기심을 담아 북의 가죽 표면을 손으로 훑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아빠한테도 가르쳐 줄래? 지우가 잠시 아빠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아빠는 한 번도 배우고 싶어 한 적 없잖아. 민주는 물러서지도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며 말했습니다. 알아. 하지만 지금은 꼭 배우고 싶어. 지우는 6살 아이의 얼굴 치고는 지나치게 성숙해 보이는 진지함으로 그러더니 민준의 손을 잡아 봉고 북 한가운데 쫙 펴서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손바닥을 펴야 해. 손가락을 구부리면 안 돼. 손가락을 구부리면 미운 소리가 나. 민준이 아이의 말대로 따랐습니다. 그는 북을 두드렸습니다. 탁하고 먹먹한 잘못된 소리가 났습니다. 지우가 코를 찡그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너무 꽉 잡았어. 아이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시범을 보였습니다. 민준이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번엔 아까보다 나았습니다. 거의 다 왔어. 지우가 기준이 아주 높은 선생님이 학생을 평가하듯 말했습니다. 민주는 그 순간을 깨고 싶지 않아 가만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가 자신을 가르치고 있었고 그는 그 어떤 이유로도 이 소중한 진지함을 방해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교감이 이루어지는 내내 진아는 거실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앞치마 위로 두 손을 모으고 눈빛을 은은하게 반짝이면서요. 민준이 고개를 들어 1초 정도 그녀와 시선이 마주쳤을 때 그녀는 자연스럽게 시선을 피하며 이미 완벽하게 맞춰진 마이크 스탠드를 다시 만지작거렸습니다. 민준은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자리를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부탁하지 않아도 언제 뒤로 물러나야 할지 아는 사려 기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심함이 민준의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들은 거의 1시간 동안 그 거실에 머물렀습니다. 민준은 지우에게서 봉고북의 기초를 배웠고 아이는 감탄이 나올 만큼 엄격하게 아빠를 가르쳤습니다. 지훈이는 새로 배운 코드들을 튕기며 소리가 이상할 때마다 진아에게 교정을 부탁했습니다. 진아는 단 한 번도 흔들림 없는 인내심으로 언제나 곁에서 똑같이 차분한 톤으로 아이를 잡아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마침내 잠이 들었을 때 지훈은 진아의 한쪽 어깨에 기대어 있었고 지훈이는 반대편에 웅크려 있었습니다. 아이들 앞 바닥에는 악기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창가에 서서 밖의 어두운 정원을 내다보며 자신이 느끼는 감정들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그가 몸을 돌렸습니다. 진아는 바닥에 앉은 채 양옆에 잠든 아이들의 무게를 고스란히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조금의 미동도 없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심한 돌봄과 피로, 그리고 조용한 만족감이 섞여 있었는데 민주는 그 표정을 오래 쳐다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런 감정적 동요 없이 먼 발치에서 관망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진실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아이들은 제게 넘겨주세요. 가서 쉬시죠. 진아는 두 아이 중 누구도 깨우지 않고
능숙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앞치마를 정리한 그녀가 현관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문에 닿기 전 민준이 불렀습니다. 여사님. 그녀가 멈춰 서서 돌아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저렇게 된 지 얼마나 된 겁니까? 제가 오늘 본 저 모습 말입니다. 진아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해줄 말이 너무 많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르는 사람의 침묵이었습니다. 이윽고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2달째 되던 날부터였어요. 제가 청소하면서 오디오를 틀어놓을 때마다 지훈이가 스피커 옆에 우두커니 서 있는 걸 눈치챘죠. 그래서 베란다 뒤쪽 수납장을 뒤져 먼지 쌓인 저 빨간 통기타를 찾아냈어요. 지훈이에게 한번 쳐볼래 하고 물었죠. 아이는 1시간 반 동안 기타를 내려놓지 않았어요. 줄을 누르느라 손가락이 새빨갛게 부어올랐는데도 단 한 번도 아프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우는 시간이 좀 더 걸렸어요. 처음엔 멀찍이서 지켜보기만 했죠. 1분 정도 다가왔다가 사라지고 다음 날엔 2분 정도 쳐다보다 가버리고 그러다 어느 날 오후 지우가 아무 말 없이 형 옆에 털썩 주저앉더니 지훈이가 기타를 치는 동안 자기 무릎을 치며 박자를 맞추기 시작했어요. 그날 바로 악기점에 가서 제 돈으로 저 봉고북을 샀습니다. 그 소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 눈으로 봤고 다른 누군가가 그 결정을 내려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녀가 자신의 월급을 쪼개 악기를 샀다는 사실은 민준의 마음속 가장 취약한 곳을 타격했습니다. 그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악기값은 물론이고 이번 달 급여를 2배로 드리겠습니다. 진아가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돈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니니까요. 민주는 진지하고 단호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는 거 잘 압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2배로 드려야 하는 겁니다. 민주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사님은 그저 본인의 업무만 끝내고 매일 퇴근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에 엮이지 않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분명히 그러지 않기를 선택하셨고 저는 그 이유를 알아야겠습니다. 진아가 잠시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입을 열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한결 낮아져 있었고 훨씬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제게도 가족을 잃고 2년 넘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조카가 하나 있거든요.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았고 집 밖으로 나가려 하지도 않았고 그 어떤 것에도 닿기를 거부하던 아이였죠. 그 아이를 다시 세상 밖으로 끌어낸 건 바로 소리였습니다. 약물도 전문가의 심리치료도 아니었어요. 그저 누군가가 악기 하나를 들고 아이 곁에 앉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은 채 묵묵히 함께 시간을 보내준 것. 그것이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덧붙였습니다. 스피커에 기대어 서 있던 지훈이와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치며 박자를 맞추던 지우를 봤을 때 저는 그 아이들에게서 제 조카를 봤습니다. 아이들이 마음속 어느 깊은 곳에 갇혀 있는지 알아차렸고 그걸 못 본 척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후 민준의 시선은 잠든 두 아들에게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이윽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얼마나 긴 시간을 보냈는지 아십니까?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데려갔고 유치원을 바꿨고 일상을 2번이나 뒤엎었고 아동 발달 치료사까지 고용했습니다. 사람들이 옳다고 말하는 건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사님은 이곳에 온 지 3개월 만에 그 어떤 것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내셨군요. 그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쩌다 일찍 퇴근한 저는 모든 것이 변하기 전에 그 밝은 모습으로 돌아온 제 아이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진아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침묵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민준이 그녀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제가 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보신 겁니까? 진아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육체적으로는 건강했습니다. 필요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부족했던 건 머릿속에 다른 복잡한 생각은 다 지워버린 채 그저 곁에 머물러줄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주는 방어적으로 굴지도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어두운 뒷마당을 응시했습니다. 2년 전 아내를 잃고 난 후 저는 제 자신을 세뇌시켰습니다. 사업을 유지하고 이 집을 지키고 아이들이 부족함 없이 자라게 뒷바라지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말이죠. 진아는 아무 말 없이 그가 계속 말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사님과 함께 악기를 연주하고 그토록 해맑게 웃는 아이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완전히 틀렸었다는 걸요. 진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은 나쁜 분이 아닙니다. 그저 혼자서 너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계셨던 것뿐이에요. 민준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두 사람은 몇 분 동안 더 서두르지 않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진아가 퇴근을 위해 가방을 집어들었을 때 민준이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여사님만 괜찮으시다면 집안일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돌보는 일도 정식으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 악기 연주도 아이들과의 대화도요. 아이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있다면 무엇이든 해주십시오. 계약 조건과 급여는 제가 맞춰서 조정하겠습니다. 진아가 문간에 멈춰서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기꺼이 그러겠습니다. 다음 날 저녁, 민주는 퇴근하자마자 거실로 직행했습니다. 이미 봉고 북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진아는 바닥에 앉아 소파에 기댄 채 컵을 두드리며 박자를 맞추고 있었고 지우가 그 리듬을 따라가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그 근처 러그 위에 누워 배 위에 기타를 올려둔 채 동생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인기척을 내지 않고 문가에 기대어 섰습니다. 지우가 리듬을 놓쳤습니다. 아이는 짜증이 난 듯 양손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습니다. 아, 못하겠어. 진아는 아이가 좌절감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확고하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즉시 대답했습니다. 지우야, 너 방금 45초 동안이나 완벽하게 맞췄어. 딱 한 박자 놓친 거야. 그러니까 네가 방금 배운 건 네가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이야. 실수는 아주 찰나의 순간일 뿐이란다. 지우는 아이들이 어떤 말이 이치에 맞는다는 건 알지만 아직 그걸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하지 못했을 때 짓는 특유의 표정으로 진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봉고북을 자기 쪽으로 당겨 처음부터 다시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주방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주방에 서서 지난 2년 동안 자신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자주 강해져야 한다고, 삶은 계속되는 거라고, 다 잘 될 거라고 말해왔는지 돌이켜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정작 들어야 했던 말은 방금 진아가 지우에게 해준 바로 그 말이었는데 말입니다. 실수 하나가 네가 그동안 잘해온 것들까지 지워버리지는 않는다는 그 말. 그날 밤 아이들이 목욕을 하러 들어간 후 민주는 거실로 나와 서론 없이 말했습니다. 제 아내는 피아노를 쳤습니다. 진아가 하던 일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뛰어나게 잘 치는 건 아니었죠. 본인 입으로도 늘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하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쳤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떠난 후 저는 저 피아노 덮개를 닫았고 2번 다시 열지 않았습니다. 진아는 잠자코 듣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기타와 봉고, 북에 집착할 때 처음엔 그 두 가지를 연결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연결고리가 보입니다. 진아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가졌던 무언가를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간직할 방법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여사님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에게 그것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언가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건 알았어요. 진아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몰랐지만요.
민주는 거실 구석에 놓인 피아노를 한참 동안 응시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저 덮개를 열 생각입니다. 진아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대표님께서 준비가 되시면 제가 옆에서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피아노에서 시선을 거두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대답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집 안에는 완전히 새로운 기류가 형성되었습니다. 민주는 퇴근 후 첫 일시간을 철저히 아이들만을 위한 시간으로 비워두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도 노트북도 회사 일도 없었습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바닥에 앉아 지훈이가 새로 배운 기타 코드를 들었고 지우가 연습한 리듬을 연주하도록 내버려 두었으며 그곳에 온전히 존재했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머물렀습니다. 진아는 이런 변화를 말없이 지켜보며 굳이 칭찬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오랫동안 망설였던 일에 섣불리 이름을 붙여 칭찬하면 자칫 부끄러움 때문에 상대방이 다시 숨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던 일을 계속하며 변화가 각자의 속도에 맞춰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두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아침, 출근 전 커피를 마시러 주방에 내려온 민주는 냉장고에 붙어 있는 쪽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체는 한눈에 봐도 지훈이의 것이었습니다. 아빠, 오늘 우리가 새로 만든 연주 들려주는 날이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민주는 한참 동안 쪽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냉장고에서 조심스럽게 쪽지를 떼어내 반으로 접은 뒤 양복 안주머니에 소중히 넣었습니다. 그날 민주는 비서가 일정을 알려주기도 전에 옷이 정각의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두 아이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조율된 기타를 안고 있었고 지우는 무릎 위에 봉고북을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마이크 옆에선 진아의 표정은 차분해 보였지만 민준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아이들만큼이나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는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준비한 것은 진아의 도움을 받아 아이들이 직접 멜로디를 짜고 가사를 붙인 노래였습니다. 가사는 단순했습니다. 아빠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집이 훨씬 더 커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주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결코 쏟아내고 싶지 않은 묵직한 감정을 필사적으로 억누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몇 초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우가 물었습니다. 아빠, 좋았어? 민준이 떨림을 간신히 숨긴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너무 좋았어. 지훈이가 자랑스레 덧붙였습니다. 이모님이 멜로디는 도와주셨는데 가사는 우리가 다 생각해서 쓴 거야. 민준이 진아를 바라보자 그녀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사실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민준이 다시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 노래를 만들었다고? 지우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아빠는 우리 아빠니까. 그 말이 너무나도 순수하고 단순하게 튀어나와서 민주는 대답을 하기 전 감정을 추스르기 위해 잠시 고개를 돌려야만 했습니다. 다시 아이들을 향해 고개를 돌린 그가 말했습니다. 한 번만 더 들려줄래? 아이들은 첫 번째보다 훨씬 더 신이 나서 두 번째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주,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종종 그러했듯 처제 수진이 예고 없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수진은 거실로 들어와 아이들을 안아주려다가 마이크 스탠드와 벽에 기대어 있는 작은 기타, 그리고 구석에 놓인 봉고북을 발견하고는 당혹스러움을 굳이 숨기려 하지 않고 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형부, 저런 것들이 대체 언제부터 이 집에 있었던 거예요? 몇 주 됐어. 민준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이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누가 가져온 건데요? 진아 여사님이 우리 집에서 일하시는 분. 수진은 잠시 입을 다물고 있다가 민준에게만 들릴 정도로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형부, 저도 그분 좋으신 분인 건 알겠는데 이 집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는 건지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 보여요. 민준은 방어적인 태도와는
질적으로 다른 완전한 평온함으로 처제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이 거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지난 2년 동안 이 아이들에게 일어난 일 중 가장 기적 같은 일이야. 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춘 뒤 덧붙였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오후에 놀러 와봐. 처제도 직접 보게 될 테니까.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미세한 변화가 일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형부의 모습에서 과거의 단단함이 다시 엿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만함이 아니라 오랫동안 텅 비어 있던 내면의 중심을 다시 되찾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흔들림 없는 단단함이었습니다. 수지는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전화를 하고 왔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옆 소파에 앉았고 아이들의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지훈이는 고작 몇 주 배운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훌륭한 솜씨로 기타를 쳤습니다. 지훈은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리듬을 유지했습니다. 진아는 어떤 전문적인 훈련을 받거나 계산된 기교 없이 그저 마음을 울리는 진실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세 사람의 연주가 끝났을 때 수지는 아주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윽고 그녀는 민준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그녀는 더 이상 아무런 설명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집안은 아주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억지로 시간을 때우기 위해 만들어낸 의무적인 일과가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머물고 싶어하는 진짜 가정의 리듬이었습니다. 지훈이는 혼자서 짧은 멜로디를 작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아이는 자신이 만든 선율을 들려주기 위해 아빠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민주는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아이의 연주를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경청했습니다. 지훈은 봉고북을 활용해 그날의 기분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아는 그 소리를 읽어내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경쾌하고 빠른 리듬은 아이가 신났다는 뜻이었고, 무겁고 불규칙적인 리듬은 마음속에 무언가 걸리는 일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우의 리듬이 눈에 띄게 엇나가자 진아는 악기 없이 아이 곁에 다가가 앉아 담담히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니? 지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유치원에서 어떤 아이가 자기와 형에게 엄마가 없는 건 너무 이상한 일이라고 놀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진아는 아이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은 뒤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곁에 없다는 건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니야. 그건 그저 말로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너무 커다란 슬픔일 뿐이란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서 이상하다는 잘못된 단어를 써버리고 마는 거야. 지우가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지우야, 그 커다란 슬픔을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땐 네가 원하는 대로 봉고북을 두드려서 표현해도 돼. 슬픔을 네 마음속에만 가둬둘 필요는 없단다. 지우는 잠시 조용히 있다가 봉고북을 자기 쪽으로 당겨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쾌한 리듬도 무작정 슬픈 리듬도 아닌 오직 지우만의 리듬이었습니다. 진아는 아이가 연주를 마칠 때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곁을 지켰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치 않았습니다. 민주는 며칠 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지우가 툭 내뱉는 말을 듣고서야 그 대화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마음의 짐을 다 털어버린 사람, 특유의 가벼움으로 그 일을 언급했습니다. 민주는 포크를 조심스럽게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북을 두드렸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어? 지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내 안에서 무언가 쑥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 민주는 아들을 애틋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꼭 기억해. 마음이 무거울 때마다 언제든 북을 두드리렴. 아빠가 늘 여기서 들어줄게. 반대편에 앉아있던 지훈이가 아빠를 쳐다보며 거들었습니다. 아빠도 뭐 하나 연주하면 좋겠다. 이모님이 피아노도 똑같이 도움이 될 거라고 하셨거든. 민주는 1초 정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사님 말씀이 맞아.
그날 밤 아이들이 모두 잠자리에 든 후 민주는 거실로 나와 피아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덮개를 열었습니다. 건반들은 2년 전 그가 마지막으로 닫아두었던 바로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동안 단 하나의 건반도 눌린 적이 없었습니다. 민주는 의자에 앉아 소리가 나지 않게 건반 위에 손을 살포시 올려놓았습니다. 밖에서 보면 별것 아닌 행동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피아노 덮개를 연다는 건 그에게 있어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거대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내 서연이 가장 사랑했던 선율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위해 셀 수도 없이 쳐주었던 곡이라 손가락들이 악보 없이도 모든 음표를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 안의 모든 이들이 잠든 캄캄한 거실에서 홀로 건반을 눌렀습니다. 연주가 끝난 후에도 그는 몇 초간 더 건반 위에 손을 올려둔 채 여운을 느끼다가 천천히 무릎으로 손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한 진아는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피아노 덮개가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 앞에 멈춰 서서 건반을 바라보았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덧붙일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저 언제나처럼 청소용 천을 꺼내어 피아노를 조심스럽게 닦았습니다. 마치 이 악기가 처음부터 이 집에서 소중히 관리되어 온 물건인 것처럼 다른 가구들을 대할 때와 똑같은 애정을 담아서요. 계단을 내려오던 아이들이 열린 덮개를 발견했습니다. 지훈이가 주방에서 커피를 마시던 민준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빠, 아빠가 연주한 거야? 주방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아빠가 했어.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좋아. 그냥 정말 좋아. 어린아이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이고 순수한 그 한마디는 그 순간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가장 완벽하고 정확한 위로였습니다. 몇 주가 흘러 아이들의 유치원에서 각자 발전시킨 장기를 발표하는 학예회가 열린다는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민준이 아이들에게 무대에 서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지훈은 즉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응 하고 대답했습니다. 지훈이는 나도 하고 싶어. 근데 이모님도 우리랑 같이 가야 해. 라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민준이 진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아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표님만 허락하신다면 저도 기꺼이 가겠습니다. 당연히 가셔야죠. 민준이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학예회 당일 아이들은 깨우기도 전에 일찍 일어나 거실에서 진아와 함께 마지막 연습을 마쳤습니다. 민준은 정장 차림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전날 밤 이미 회사 임원진에게 오늘 일찍 퇴근하겠다고 통보하며 그 어떤 질문도 받지 않겠다고 못을 박아둔 상태였습니다. 지훈이와 지우가 무대에 올랐을 때 두 아이는 강당 전체를 숨죽이게 만들 만큼 침착하고 집중력 있는 연주를 선보였습니다. 기술적으로 완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두 형제가 함께 만들어내는 그 진실하고 순수한 울림이 사람들의 시선을 완전히 올가매었기 때문입니다. 연주가 끝나자마자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지우는 지난 2년 동안 민준이 본 것 중 가장 크고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객석에 앉은 아빠와 눈이 마주친 지훈이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민준은 목이 꽉 메어오는 것을 애써 숨기지 않은 채 똑같이 엄지를 치켜 세워 화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두 아이는 끊임없이 떠들어대며 발표의 매 순간을 복기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진아는 평온하고 다정한 미소로 아이들의 끝없는 질문에 대답해 주었습니다. 민준은 말없이 운전대를 잡은 채 그 모든 대화의 조각들을 마음속 깊이 새겨 넣었습니다. 차량이 자택 진입로에 주차되고 아이들이 신이 나서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을 때 민준은 차 안에 잠시 가만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미 문을 열고 내리려던 진아는 그가 미동도 하지 않는 것을 눈치채고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민준은 진아를 쳐다보지 않은 채 앞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벅찬 감정을 느껴본 게 언제인지조차 기억나지 않습니다. 진아는 그가 무슨 뜻으로 한 말인지 되묻지 않았습니다. 구구절절한 설명이 없어도 이미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으니까요. 민준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는 차에서 내려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2년 만에 처음으로 그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가족의 품으로 완벽하게 되돌아온 그의 집이었습니다.